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애청하는 40대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병으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지 말라는 조언을 자주 하셨습니다. 타인을 나쁘게 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처음에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여겼지만 그 말씀이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죠.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일은 못할 망정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말이죠. 남에게 해로운 행동이나 원망을 셀 시에는 어떤 형태로든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몸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낯설기도 하지만 제 사연이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 보려고 해요. 유기견 센터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제가 우연히 한 남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개들을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우리는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며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운명적인 상대를 만난 것처럼 금세 친밀해졌죠. 그는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데 일에 충실했으며 시간을 내어 유기견 센터에서 봉사하는 성실하고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비가 올 때 옷이 젖은 적도 모르고 어느새 그의 매력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1년이 조금 넘도록 만나다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에는 남동생과 함께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부모님은 어린 자식들을 노부모에게 맡겨두고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악착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그 아픈 상처가 그 사람에게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나 봐요. 저 또한 일찍 아버지를 잃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이 중장비를 배우고 몸으로 돈을 벌었던 남편은 일찍이 자기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비록 할부로 상환하고 있긴 했지만 고가의 중장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마누라를 밥으로 굶길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자기 밥벌이를 충분히 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의 유일한 동생인 서방님도 사업 수행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뒤에 한약 약재 유통시장에 진입한 서방님은 몇 년 만에 큰 약재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많이 벌었다고 해요. 남편의 이야기로는 동생은 자기 소유의 빌딩도 있고 거래하는 한의원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하더군요. 우리보다 먼저 결혼한 서방님네와는 시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이유로 각자 명절을 따로 보냈고요. 전산적인 알맞은 날을 골라서 10번도 모여서 식사하는 것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서로 자주 마주치진 않지만 동서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나 넘치는지를 명확히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또 굳이 그런 것을 알 필요도 없죠. 때때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콧대 높은 동서의 행동과 섹시한 서해의 언행으로 인한 마찰도 있긴 했지만 우리 부부는 동서네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혹시 어딘가 놀러 가고 싶으면 말해주세요. 이번에 함께 하기로 해요. 좋은 콘도 회원권을 다시 하나 샀는데 형님네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기 좋아요. 아, 그래? 그런데 동선에 쓰려고 산 회원권인데 우리가 막 쓸 수 있나? 우리는 애도 없고 거기 말고도 갈 데 많은데요. 형님네야 애들이랑 그런데 가서 놀기 좋잖아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얘기하세요. 언뜻 들으면 통 크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동생이 상황을 만들어 내기 무척 좋아한다는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10,000원짜리 한 장을 써도 누가 꼭 공치사를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구나. 성격이 어땠다고요? 동서 성격을 알아보는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괜히 콘도를 예약한 적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1년 내내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동서한테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는 나름대로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심이 깨지는 순간이 올 줄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어디론가 호프를 한잔 하러 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남편의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고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헐벗벌get, 헐떡헐떡 병원으로 뛰어갔고 거의 죽음과 다를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미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다시금 긴급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의사는 말했습니다. 생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마주한 불행으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 동료의 말을 듣자 남편이 타고 있던 중장비가 중심을 잃고 크게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10시간 가까운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발 목숨만큼은 살려달라고 하늘에 애원했죠. 제 간절함이 그곳에 전달되었을까요? 수술실을 나온 의사는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간신히 남편의 숨을 붙들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큰 후유증이 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죽지 않고 살았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평생 휠체어를 사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평소 운동을 무척 좋아했던 남편에게 닥친 불행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신세한탄만 할 수는 없었어요. 겨우 목숨을 건진 남편이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곁에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상태는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는 건 당연했고 또 걷기 위해서 온 힘든 재활을 거쳐야 했지만 영구적인 장애는 아닌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죠. 저와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더니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불행이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남편의 사고는 조사 결과 남편의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여러 금전적 손해는 남편이 보상해야 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파손된 여러 기물과 현장,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 다친 사람들의 보상까지 모두 우리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보험회사는 남편의 과실이 명백하다며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수십억 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를 배상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으름장에 놓였고 이에 급한 대로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턱도 없었지만 그때 우선적인 문제는 급한 대로 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기 입원 중이었고 꾸준한 재활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병원비와 장기 입원을 이유로 가진 중장비 할부금도 결국 막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조리 처분하여 사고 배상금으로 모두 날려넣었지만 여전히 돈을 출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급한 대로 월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으나 남편의 입원 상태로 인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해결할 방법이 없더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움을 구할 사람은 동서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런 자존심이 문제겠습니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동서에게 돈을 부탁하게 되었죠. 동서야, 내가 어려움에 부탁 좀 하려고 해. 대충 알고 있겠지만 그의 사고 때문에 우리 집은 거의 파산 직전이야. 당장 병원비를 마련할 길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말이죠. 동서가 여유가 좀 있으면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렇게 되고 나설 수도 있으니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2천 정도면 좀 숨을 돌릴 수 있겠어요. 2천 원이나 받아도 도움이 크겠군요. 정말 빌려주실 수 있나요? 부모님도 없는 상황인데 이때 형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금방 보내줄 테니 일단 급한 일에 쓰시고 계세요. 고마워요, 동서야. 정말로 고맙다. 난 꼭 갚을 거야. 알겠어.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줘. 네, 알았어. 고마워, 동서야. 상황이 절박해지니까 일반적으로 눈 감고 있던 동서한테 나의 감사한 마음이 느껴졌다. 아무 불편함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게 있어서 마음이 편해지고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동서가 빌려준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었으나 급한 병원비 같은 불길은 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재활은 매진해 있었지만 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병원 생활을 한 달 만에 스스로 걸어서 병원을 나왔어요. 의사도 박수를 치며 남편이 열심히 노력한 것을 칭찬했어요.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준 모습에 무한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불행으로 인해 있었던 모든 일들이 사라져 버렸지만 남편의 회복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었어요. 우리 부부와 어린 딸까지 이 세 식구가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냈어요. 배란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의지만 있다면 우리 가족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고 재활에 힘쓰는 동안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저는 유제품을 카트에 싣고 판매하는 영업집을 시작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받아주는 곳도 없었고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았다고 말하기 민망한 정도였지만 요령이 생기며 대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을 누비며 여기저기에 판매하기 좋은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우수사원으로 선발된 적도 있었네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루 종일 밖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남편을 대신하여 금전을 벌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재활에 성공한 남편도 마음으로 무언가 해보겠다는 다짐으로 고깃집에 취직하였고 새벽에는 대리운전까지 병행했습니다.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해 중장비 쪽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그랬을까 마음이 정말 안씁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학원을 오가야 하는 딸에게는 무척 미안했지만 우리 부부는 꼭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의지를 다졌지만 아등바등 삶에 발버둥 치는 나에게 동생의 압박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형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뭐가 있냐고? 별 일 없어요. 오히려 이번에는 김장을 좀 해서 형님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김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그래요. 동서는 김치를 시키지 않아. 그렇지만 올해는 김장을 하려고 해요.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시켜 먹던 김치가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직접 담가서 먹는 김치가 그렇게 땡기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럼 주말에 동서네 집으로 갈게요. 아니요. 제 집으로 오지 말고 저희 형님네 집에다가 재료를 다 보내놓을 테니까 형님네에서 만나요. 우리 집은 양념 냄새가 배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은 너무 좁은데 괜찮아요? 몇백 폭이 담글 것도 아니니까 좁아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해요. 그럼 재료를 보내놓을게요. 오, 알았어. 동서. 갑자기 김장을 하겠다는 동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나 어려울 때도 도와준 동서를 생각하면 그런 김장쯤이야 대수겠냐는 생각이 들었어. 늘 빚진 마음이 동서에게 있었기 때문에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우리 집에서 김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절인 배추와 양념 재료들은 잔뜩 도착했는데 정작 김장을 하러 오겠다는 동서는 없단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죠. 동서, 지금 재료는 다 도착했는데 언제쯤 와서 오늘 끝내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겠는데요. 형님, 어쩌죠? 제가 급한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아무래도 김장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형님 집에서 먹을 것만 조금 하시고 나머지는 버리세요. 뭐,
이렇게 아까운 재료들을 어떻게 다 버리겠어요? 이번 주말은 시간이 정말 안 나겠군요. 네, 저는 지방으로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형님 혼자 다 하시기에는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드실 만큼만 해서 드세요. 아, 알겠어요. 참, 일단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일정이 생겼다는 말도 그의 것이 아니라는 말도 모두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료값을 동서가 다 부담했는데 어떻게 우리 집 것만 하고 말아야 합니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결국 그날 밤을 지새며 동선의 긴장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형님이 참 고생하셨네요. 그냥 내버려두라는데 왜 우리 일을까지 했는지요? 그래도 알겠지만 동서가 글을 다 보내주었는데 왜 우리 일만 처리했나요? 아마도 재료가 좋아서 그런지 김치가 맛있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무슨 일로 죄송한가요? 수화기 울림이 들리다 보니 동서의 목소리가 불쾌하게 들렸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죗값도 살아야 할 죄라는 생각을 하며 그 감정을 참았습니다. 진심은 다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렇게 되었죠. 하지만 동서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 무엇을 보내야 할지 알고 보내주면 안 될까요? 자기들이 키워야 할 계획에 밥 좀 주세요. 미용실에서 기다리기 지루하니 잠시 와줘요 등등. 처음에는 애교로 봐줄 만한 일들이 점점 넘어선 선을 넘기 시작했고, 때로는 가정부부로 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동서의 그러한 비합리적인 요구에도 결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에게 빚진 2천만 원에는 내 자존심마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장까지 포기하고 동서를 쫓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른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구르트 하나 더 팔아도 우리 가족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던 내게 동서가 다시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네 동네에 아주 유명한 곱창집이 있잖아요. 저희 집까지 배달이 안 돼서 그러는데 형님이 좀 사주실 수 있을까요? 요새 입맛이 없어서 입안이 쩍쩍 가물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곱창이 유독 땡기네요. 동서 씨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요? 사주기 싫어요? 내가 동서한테 빚진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색내며 제멋대로 하는 거냐고? 참나. 형님,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를 그렇게 어림짐작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부터 형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죠. 형님. 동서와 나누어진 친구들끼리 서로 부탁할 수 있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싫다면 처음부터 도와주지 않는 방법도 있잖아요. 형님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동서야,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동서, 내게 돈을 빌려준 일이 있어서 그 갚아야 할 은혜를 모른 척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겠어. 나는 동서를 실제로 모르지만 그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은혜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가 부탁을 하면 웬만큼은 도와주려고 했어. 하지만 동서는 계속해서 한계를 벗어나는 요구를 해왔어. 곱창 사다 달라고 했고 내 임신한 아내에게 곱창을 사와 배달해 주길 요구했어. 하지만 형님이 곱창을 사주신다면 나만 혼자 먹을 거라고요. 형님 주변에 곱창집이 맛있는 곳이 있어서 형님께서 넉넉히 사가셔서 함께 얼굴을 보면서 맥주와 함께 먹으려고 했어요. 친목 없이 친모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삐뚤어마기처럼 보는지 모르겠네요. 됐어요. 됐어요. 이제 그러한 생각으로 어디 무서워해서 형님께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동서는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2천만 원의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처럼 행동하지만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동서와 그렇게 말다툼을 한 후에 더욱 찝찝해지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서 동서의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몰두를 하고 있었어요.
근무 시간도 조금 늘렸고 더 판매하기 좋은 자리가 없는지 탐색하기도 했죠. 오는 손님들에게는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했어요. 그러한 노력으로 종전보다 판매량이 늘었고 그에 따라 제 수입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지만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금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혼자 계신 친정 엄마께서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게 말 한마디 없이요. 허리 수술을 했다는 말에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야, 엄마. 허리가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나에게 말해야지. 왜 이제야 말을 해? 니코가 걱정해야 하는데. 괜히 엄마가 수술 받는다고 하면 내가 걱정하고 신경 쓸 텐데. 수술 잘 됐고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엄마는 참 가세가 지치신 딸 형편을 생각해서 입맛을 감추신 거겠죠. 엄마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좀 속상했어요.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도. 허리 수술은 여간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혼자 고통받는 모습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죠. 엄마를 위해 약값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연히 유제품을 파는 곳에 방치된 붕어빵 리어카가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인을 찾아가서 구매를 결정하고 낮은 가격에 구매하였습니다. 그 후 붕어빵을 구워서 팔기 시작했죠. 유제품과 함께 파니 은근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어요. 붕어빵을 사러 온 손님들이 유제품을 함께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사갔다가 반대로 요구르트를 사러 온 손님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는 붕어빵을 파는 곳이 없는지라 우리 붕어빵 가게는 조용히 유명한 곳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붕어빵 맛집이라는 말을 듣니 기분이 좋았고 매출도 양쪽으로 상승하니 마치 일석이조였어요. 이대로라면 친정엄마의 약값뿐만 아니라 동생에게 빚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붕어빵을 팔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열심히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귀에 닿았어요. 조금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탁 하고 때렸어요. 어머, 누구세요? 우리 형님이시네. 어머, 동서가 여기서 왜 나와? 제가 여기서 나올 이유가 없죠. 형님, 이 건물 우리 집인데요. 아, 그건 전혀 몰랐네요. 서방님 명의로 된 건물이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필 동서의 건물 앞에서 붕어빵과 요구르트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에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지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했죠. 모르겠어요. 저는 형님이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이자라도 주시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이자요. 이자는 형님이 나한테 빌려준 내 피 같은 돈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라는 뜻이죠. 정색한 동서가 갑자기 이자를 들을 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동서가 제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겠다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차용증을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서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사실이고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저는 당황한 마음을 간신히 추스려고 하며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자를 줘야 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이자랑 함께 갚겠어요. 원금을 상환하겠습니다. 언제요? 남의 땅에서 요구르트와 붕어빵을 팔았으면서 이자는 대체 언제 주실 건가요?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오늘 번 돈 전부 주세요. 뭐라고요? 동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죠. 돈을 빌려준 지가 언젠데 이제 한 번도 상환하지 않았으면서 이젠 제 땅에서 장사를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도 내놓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얼굴 철판을 그렇게 두껍게 깔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붕어빵 손님이 줄을 서던데 지금 있기로 했으니 오늘 매출을 정산해 주세요. 빨리 내놔 주세요. 일수 그처럼 돌변한 동서는 빈손을 제 앞에 내밀며 마구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놀라던 나는 돈통을 통째로 동서에게 건네주었죠. 여기서 그게 오늘 번 돈 전부야.
이제 됐지? 다신 동서당에서 장사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 그렇게든 말든지 어쨌든 이자와 원금을 꼬박꼬박 붙여주세요. 알았어요. 없는 것들이 뭘 그리 오래 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지. 그런 말을 던지며 건물 속으로 들어가는 동서를 바라보니 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번 싫은 소리를 들으며 나 스스로에게 작심하고 독하게 군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꺼이꺼이 쏟아지는 통곡을 억지로 삼키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동서는 요새 이자율이 얼마인지 물었고 한 달에 얼마를 보내야 한다는 정도면 싸게 해준 거라며 원금은 언제 줄 생각인지 가족 간의 돈 사이는 확실해야 한다는 등등 자기 주장을 담은 일방적인 문자를 몇 통이나 보내더군요. 차마 할 말이 없어서 답장을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죠. 눈물에 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고 놀란 남편에게 자세한 사정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동서에게 수모를 당한 제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무척 기뻤습니다.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해도 표독스럽게 제 돈통을 잡아채는 동서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감정이 가득 찼지만 더는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탄하는 대신 얼른 돈을 더 벌어서 동서 빚을 갚아야겠다는 일념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 후에 마음을 다스리고 그날 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말든 날은 언제나 밝아오고 밤도 결코 빛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쁜 일은 빨리 처리하고 요구합니다.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죽음 직전까지 노력 끝에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금은 극복하고 노력하여 아이를 학원에 보내며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해낼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나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연극시처럼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정신없이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남편은 아침을 챙깁니다. 저도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가려는 때였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아보니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박현희 씨를 찾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박현희 씨의 연락처를 찾은 것인데 상대방은 동서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박현희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쪽이에요. 여기 핸드폰에는 싸가지 없는 형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형제 사이인 거죠. 네, 맞아요. 제 동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동생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해요. 아, 그게 아니라 일단 가족들이 경찰서로 좀 와주셔야겠어요. 네, 무슨 이유로 왔어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네, 그게 그 박현희 씨가 어제 새벽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박현희 씨의 남편인 김은태 씨도 마찬가지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되었습니까? 지금 두 분 모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으며 가족분들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즉시 동서 씨와 서방 씨가 돌아가셨다고요. 두 분 다요. 거짓말처럼 들리는 말에 정신이 멍멍했어요.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가서 담당 형사와 병원 안치실로 향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해 보니 동서 씨와 서방 씨가 확실히 맞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갑작스런 이 사실의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이렇게 독하게 행동하던 동서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니요. 하룻밤 사이에 이게 어떤 날벼락 같은 일인지 일어났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의 시신을 확인한 후에 형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매우 놀라셨겠죠. 우리도 이런 사례가 좀 드물기 때문에 조금 놀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박현희 씨의 남편인 김은태 씨는 땡땡 건물의 6층에서 투신 사망하셨고 아내인 박현희 씨는 거의 동시에 같은 건물 6층에서 심장마비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원들이 말하길. 사건 직전에는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심한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에 사건 현장을 더 조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땡땡 빌딩이라면 동선의 건물이 맞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붕어빵을 판 곳인데 그것이 동서가 돈을 훔친 곳입니다. 따라서 그날 동선의 건물에는 동서와 서방님이 함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서는 나에게 그날 일을 피우고 나중에 자기 건물로 돌아갔으며 그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동서와 서방님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생긴 건지 답답해 미치겠더군요. 하지만 형사님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후 알려주겠다고만 하셨고 저희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진술서만 작성한 뒤 집으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도 동생의 죽음에 넋이 나가버린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도 심장이 뛰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형사분께서 다시 연락이 오셨다고 하더군요. 대략적인 사건의 경위는 파악했다고 합니다. 마침 사건 현장에 홈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상을 확인해보니 김은태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것으로 보이며 그 광경을 목격한 박현희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떠나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오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형사분이 설명해 주셔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잘 몰랐지만 크게 싸웠다거나 이혼 얘기가 오고 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줄로 알았죠. 그렇게 남편은 6층에서 몸을 던졌고 부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부부는 6층 사무실에 설치된 홈 CCTV를 확인한 뒤에 이 사건의 내막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녹화된 CCTV에는 서방님과 동서가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삿대질을 하였죠. 격분한 서방님이 택배 박스를 동서에게 집어던졌고 택배를 뜯어본 동서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방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빗속에서 손을 휘두르며 비는 모습도 있었지만 서방님은 그렇게 동선을 뿌리치고 갑자기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놀란 동서가 서방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지만 이미 서방님은 창밖으로 몸을 던진 후였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다급하게 핸드폰을 들고 119에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던 동서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들며 쓰러지지는 않겠죠. CCTV 영상을 본 우리는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창밖으로 몸을 던진 남편이나 패닉에 빠져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잃은 동서나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동서에게 집어던진 그 택배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동서가 남편께 무릎을 꿇고 빌었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자신의 생을 끊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형사님께 물었습니다. 저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서랑 서방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형사님은 한숨을 깊게 쉬며 상자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인 것은 바로 그 택배 상자였습니다. 박현혜 씨는 내연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박현혜 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 사진들이 있습니다. 박현혜 씨 앞으로 온 택배를 보고 누군가는 그 사진들을 보내어 박현혜 씨를 협박하고자 했을 것이고 우연찮게 김은태 씨가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두 사람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택배를 보낸 사람이 박현희 씨의 내연남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유지하면서 한국어 문법 구조에 맞게 재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측을 해보면 아마 박현혜 씨는 내연남과 정리하려고 했을 텐데요. 하지만 내연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낸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이미 내연남의 신분은 확인했기 때문에 내일 즉시 조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곧 밝혀지게 될 거예요. 정말 놀랍더군요. 또한 동서가 다른 남자가 있었던 사실이 정말 상상도 못했고 일이 치정에 얽혀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부검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서 곧바로 두 사람의 장례를 치를 수 없었고 더구나 사정이 미묘해 어떻게 치루어야 할지도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형사님께서 그 택배가 내연남이 보냈다고 확인했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진을 보낸 것 자체가 두 사람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 내연남은 협박죄 혐의로만 입건될 것 같다고 하셨다. 모든 게 형사님이 설명하신 대로였습니다. 동서와 서방님의 비극적인 사고에는 지저분한 남녀관계가 얽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서가 그런 비밀을 알고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결과로 애꿎은 서방님 만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장례를 분리해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상은 받지 않기로 하고 하루만 간단히 치른 뒤에 서로 다른 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서방님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로 생각했어요.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아 죽음에 이르게 한 동서 또한 심장마비로 인해 벌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악을 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몹시 괴롭혀왔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모든 일이 해결된 뒤에 우리 부부는 행운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나 부모 없이 살아온 서방님과 동서가 남긴 부당한 재산이었는데요. 우리 부부가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1순위로 법적으로 지정된 상속인이 됐던 겁니다. 건물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과 유가증권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남편도 동생이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모르었다며요. 혀를 내두르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우리 부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다. 동서와 서방님의 비극으로 얻은 재산 때문에 마음 한편이 아팠고 안타까웠다. 두 사람이 더 성숙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우리는 두 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돌아온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생각이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 동서가 내게 빌려준 돈을 대신할 수 있을지 모른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다. 두 사람이 허무하게 떠나서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아가야겠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고민은 물론 알람 설정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